네, 부스러기가 언제나 제일 맛있죠. 우리 칸킨박스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부젤 맛. 이거 약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셋 중에 한 명이 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같이 소비를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였고, 제가 칸킨박스에서 옛날부터 여러 번 언급했던 신영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해봅니다. 드디어 네, 신영철 씨의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는데 그 중에서 슬공슬,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네,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슬공슬을 가져와 봤고,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예찬스가 찬스로 해주세요. 찬스로 할까요? 찬스님. 찬스가 그 신영철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신영철 씨 책들이 자기가 원래 써서 어디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데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미 책이 나오기 전에 막 다 읽어봤던.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팬이더라고요. 와, 진짜 덕질 천재시네요. 그렇죠. 맞아. 신영철 씨 덕질이었어요. 덕질을 맞아요.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신영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슬공슬 중에 찬스의 추천 토막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토막은 당신의 지겨운 슬픔이라는 토막입니다. 이거는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거는 그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도 있었던 글인 것 같은데. Love your love. 네. 몇 넙치의 페이지였지? 온전함에 대하여. 네, 넙치의 온전함에 대하여.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두 카테고리, 슬픔에 대한 카테고리, 그리고 슬픔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당신의 지겨운 슬픔, 제목부터 참 뭐랄까요? 감성적이네요. 우리 사회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지겨운 슬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것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혹한 짓이다. 그러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슬픔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파트를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어떤 청년들의 대부분이 좀 슬픔에 대해서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특히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안 그래도 좀 이기주의가 많이 좀 만연한 뭐라 해야지 갑자기 만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최근에 타인 때문에 느껴본 슬픔이 있는지. 타인 때문에 느껴진 나 말고 신영철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볼까요? 찬스가 신영철 씨에 대한 좀 개인적인 감상평?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저는 그 질문이랑 같이 할게요. 최근에 슬퍼본 적, 타인의 슬픔에 한 적이 있냐가, 그게 뭐가 떠오르냐면 저는 웬만하면 다 슬퍼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네. 공감 능력이 네네네. 엄청 낮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는 거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지금은 제가 그걸 잘 사용해요. 잘 사용하고 저한테 있어서의 필요한 능력이고 여기서가 잘 작용이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근데 그게 때문에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너무 이게 공감이 되고 너무 몰입이 되고 힘들었었는데, 신영철 씨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구나. 그거를 얼굴도 모르는 그 신문 한겨레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 출근길에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잘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원하지 않아도 배려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잘 하고 있는 거구나를 신영철 씨를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뉴스 보잖아요. 몰입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사고 같은 거가, 그러니까 많이 최대한 안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기본적인 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 부천에 그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네. 에어매트. 네, 근데 또 부천이면 왠지 가깝잖아요. 네, 그럼 벌써 몰입이 돼요. 제가 갔었더라면 어. 이렇게 몰입이 되고 뭐 시청역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네. 아버지가 시청역에 이제 거기가 일터셔서 완전 놀랬었고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 때 죽은 사람들을 계속 떠올려요. 근데 이게 제가 멈추고 싶어도 한번 떠올리면 다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막 사연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너무 슬퍼요. 네, 그 일상이군요. 네 일상입니다. 근데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게.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저는 형 말이 되게 그렇게 청년들이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관심이 없다라기보단 타인의 분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분노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사회 속에서 나오는 슬픔들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이 좀 덜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흐름에 저도 타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슬픔이 무뎌지는 그 저를 바라보면서 되게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왜냐면 저도 원래 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어떤 걸 보면서 그걸 느꼈냐면 저희 여기 그 월간결산 찍으면서도 항상 얘기했던 게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 그 홍은전 씨의 그냥 사람인데 그걸 읽으면서도 되게 많은 용기와 되게 많은 슬픔을 공감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 요즘에는 제가 막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분노에 대한 미디어의 노출들을 많이 보니까 내 모습도 어느 순간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분노를 같이 분노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생활하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슬픔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인다기보단 그 안에서 막 분노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올라요. 왜 내가 있는 그 이 집단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내가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좀 타인 때문에 울어본 적 없나요, 최근에? 아 이거는 근데 좀, 좀 슬퍼본 적? 슬픔? 개인적인 감격의 슬픔은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프로포즈 할 때 오. 울었어요. 이건 기쁨 아닌가요? 그러게, 슬픔보다. 기쁨. 그래서 감격의 눈물. 그래서 그때는 뭐 이건 좀 격가진데 그때 여자친구가 저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그 SH라는 곳에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이제 지원받는 보증금이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그 서류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준비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혼인 신고서를 미리 우리 가족한테 다 연락을 해서 그걸 받아온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그게 좀 감격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런 적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저도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슬픔. 타인의 슬픔. 저도 근데 무뎌짐에 진짜 저는 끝판왕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극치죠, 극치. 그러니까 막 영화 보면서 우는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막 언제였지? 그런 미디어를 보면서 울기 시작.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막 눈물을 진짜 혼자서 미디어 보면서 울어본 게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면서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거는 진짜 울 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뭔가 운 장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아이유가 그 다리에서 그 이거 이어폰 들으면서 혼자 맞아. 쓰러져서 울 때 그때 같이 울었던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울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보면서 울었던 거는 책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 페스트 까미의 페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까미의 페스트로 보면서 운다고? 그거 저도 울 줄 몰랐어. 나도 그 장면에서 울 줄 몰랐는데 그게 좀 어떤 한 인물이 되게 고독하고 외롭게 묘사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쓸쓸하네. 너무 슬픈 거야. 너무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 사람 주위에는 다른 뭐 쉽게 말하면 해피엔딩인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냥 진짜 완전 고립되어 있는 슬픔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막 이렇게 펑펑 울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눈물이 또르르 나오는데 또르르가 안 멈춰. 그냥 계속 또르르가 계속. 그래서 그거 아직도 생각나. 그게 피키니키 그런 제가 그 아르바이트 했었던 그 식당에서 그 마감 다른 친구들 마감 기다리면서 그냥 구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울었어요? 청승밖에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야. 라자냐집에서 라자냐집 구석에서 책 읽는데 너무 막 청승밖에 눈물이 나와서 좀 거기 되게 힙하거든요. 분위기 되게 막 이렇게 힙한 곳인데 아무튼 그런 느낌. 근데 평소에는 막 눈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꼈는데 나도 이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게 저 영화 괴물이잖아요.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 말고 최근에 나온 그 일본 영화 괴물 보고 엄청 울었었어요. 결론 그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뛰어노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그냥 저도 영화를 보면서 관광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여자친구가 엥? 이 정도로 막 관광 울었어요 그때. 진짜 뭔가 느낌이 그때 당시에 조금씩 떠오르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나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 일조한 사람 같아서 이제 뭐 스포를 할 순 없지만 그런 거 좀 몰입이 돼가지고 좀 울었던 건데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슬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슬픈 영화들을 굳이 안 보려고 해요.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 괴물은 슬픈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냐면 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괜찮게 보는데 평소 같은 상태면은 굳이 그거 보면 너무 슬퍼지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막 뭔가 기분이 좋을 때 그런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은 막 너무 생각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지니까 더 딥해진다. 깊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막 그런 심파 같은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고 누가 봐도 슬퍼 보이는 영화들 있잖아요. 굳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냥 너무 뉴스만 틀어도 슬프니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무뎌졌다 슬픔에 대해서. 형님은 없어요? 저는 뭐 내가 조심스러워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장신대 안에서도 뭔가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막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세월호 10주기 예배 때 박동현 교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 분들 중에 2분이 오셔서 또 간증처럼 해주셨는데 그때 그냥 그분들의 마음도 너무 공감이 갔고 아들을 잃은 그리고 그 내가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딸을 잃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이렇게 막 고민을 토로하셨던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맨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맨 뒤에서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제 굉장히 뭐랄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이 지나가면서 약간 진짜 엄청 조롱투로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그 내가 진짜 일베에서나 볼 듯한 댓글에서나 볼 듯한 그거를 직접 들으니까 나는 보통은 화가 많아서 빡치거든요. 거기서 슬펐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에서 슬펐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저분들이 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교회가 그런 어떤 사회적 참사 앞에서 별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사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런 피해자들 저런 힘든 사람들은 앞으로도 교회에서 위로받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 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약간 좀 근데 이게 약간 분한 울음이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타인의 슬픔에 뭔가 공감이 돼서 울었던 경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 신영철 씨가 28쪽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에게 한계이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긍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진짜 근데 공감이 돼요. 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여기 이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행동을 하셔서 이 책이라는 거를 냈고 그 책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고 이런 생각을 또 제가 삶에다 연결하면 누군가 저를 통해서 위로 받을 수 있고 조금씩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 한계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프롤로그라 해야 되나 그 인트로를 보고 아 이거 책 괜찮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한 38쪽에 제가 그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하는 파트였어요. 그래서 읽어드리자면 더 과감히 말하면 위로받는다는 것은 이해받는다는 것이고 이해란 곧 정확한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위로란 곧 인식이며 인식이 곧 위로다. 정확히 인식한 책만이 정확히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찬영이랑 저랑 같은 저도 곳에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그 인상을 좀 깊게 받았냐면 제가 위로를 진짜 못하거든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언제 한번 동기랑 지하철을 같이 타고 이렇게 막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막 어떤 힘든 학교 생활이 힘든 점을 토로하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갑자기 왜 울지? 이런 느낌에 제가 좀 공감 능력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냥 이제 거기서 왜 울지 얘가? 하면서 그렇게 어쨌든 울고 있으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벙찐 거예요. 위로를 못 하겠는 거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야 어떻게 되게 엄청 서툴게 위로를 못 해가지고 제가 갔다 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구나. 너무 충격이었어. 내가 너무 내가 진짜 괜찮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위로를 너무 못한 거.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엄마랑 이제 동생이 우진이가 있었는데 그 둘이랑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충격 먹었다고. 위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너무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궁금하니까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엄마랑 막 동생한테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대목을 보고 위로라는 이런 게 위로인 거구나 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위로를 해야 될 때 이 문장을 좀 떠올리면서 그런 행동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배우게 됐다. 위로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문장이 말을 너무 잘했어요. 위로 밑줄 외치셨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기대하고 책을 읽었을 때 딱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서 뭐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슬픔의 본질은 뭐 제대로 알미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인사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좀 줄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신영철 씨는 슬픔의 본질이 알미라 했고 홍은전 씨는 알면 아름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아픈 거다. 그게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고트들끼리는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있는 그치, 거죠. 막 홍은전 씨는 자기가 막 진짜 아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맞아요. 몸적으로 막 이렇게 아리고 지금 막 못 견딜 만큼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픈. 근데 그 우리 책 모임 하는 그 거의 성민이라고 교수님 가끔 우리 멘트 중에 좀 몇 번 출연하는데 성민이가 이 홍은전 씨를 되게 리스펙해요. 그분은 되게 냉소적인데 성민이가 되게 냉소적인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홍은전 씨는 정상 일반인이고 장애인과 전혀 이렇게 뭐 커넥션이 없는 사람인데 알은 아름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진짜 거기에 뛰어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해 주는데 그러니까 신영철 씨도 그런 뭐 행동을 어떤 걸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쨌든 행동을 한 거니까 그럼요. 이런 인사이트를 준 것 자체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도 네.
홍은전 씨랑 신영철 씨랑 또 다른 작품 3개를 엮어서 글을 썼던 적이 있고 오. 그런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공유 좀 해주시면 네, 읽어볼게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나름의 내린 위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우연님이 얘기해주신 거에서 친구분이 우연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울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자리에 있던 들어주는 거 자체가 곁에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러니까 우연님이어서 그분이 울음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위로고 왜냐면 저도 제가 슬픔을 공감하고 알아주는 거에 비해서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행동도 좀 느린 편이고 근데 그랬을 때 그 홍은전 씨 작품이랑 신영철 씨 작품이랑 그다음에 하나를 같이 영화였나 어쨌든 같이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구나 그냥 말 안 해도 그래서 이제 어떤 슬픔을 경험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무조건 3번을 봐요 그 친구를 그러니까 3번 이상을 봐주려고 해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본다거나 같이 있어주려고. 네네 근데 그거 자체가 아 이게 너무 위로구나 그러니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해줄 때도 이 친구랑 말 안 해도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게 맞아요. 네, 위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슬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위로를 바라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가까이 얘가 자꾸 오는데 제가 약간 그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자꾸 김찬한테 파블로프의 개처럼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 때마다 찬영이를 찾게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얘가 무슨 현자라서 뭔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건다기보다 그냥 편하니까. 편하고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돼요? 전화를 뭐죠? 좀 우리 다크해졌으니까 네. 좀 자기 얘기하자면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아.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약주 한잔 하자고 약주 한잔 제가요? 하고 내가? 그때 약주 한잔 했었을 때 언제죠?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건데 아. 그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고 나는 그냥 전화를 했을 때 그 톤 보고 알았지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아, 제가요? 찬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가을이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가을이 내 강아지거든요. 저희 강아지. 가을이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도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네. 왜냐면 그때 바로 헤어지고 나서도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 제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저의 이별 스토리를 얘기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전에 만나던 친구랑 조금 갑작스럽게 맞아. 통보 아닌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전화를 그 받았을 때 제가 학교 동기들이랑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동기들 저는 어쨌든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제 기분 때문에 이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전화는 진짜 쿨하게. 세상 쿨하게 그래? 알았어 하고 끊고 오. 그렇게 세상 헤어지라고 전화 그런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는 전화였는데 그래 알았어 뭐 다음 주에 연락할게 하고 끊고 그러고 이제 그냥 얘랑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했죠. 근데 사실 이제 걔가 후에 얘기해 주기를 오빠가 그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뭐 얼이 빠져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최대한 좀 제정신인 척 하려고 얘한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이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갑자기 실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바로 김찬한테 전화해. 그래가지고 상황을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뭔가 슬픈 일이 좀 있을 때마다 찬영이한테 전화를 거는데 그 전화 거는 게 해결책을 바래서 건다기보다 그냥 들어주는 맞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는 거고 저도 얘기할 때 뭐 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맞아. 결국엔 자기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뭐.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가을이 얘기해가지고 한 것 그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그 제가 전에 그 찬영이네 집 놀러 갔다가 가을이 강아지 처음 봤어요. 근데 걔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낯설어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친해져서 이제 그냥 제 앞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더라고요. 맞아. 맞네. 잘 앉더라. 네, 잘 앉아서 그냥 전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그런 거를 몰랐는데 걔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오. 그냥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옆에 맞아. 있기만 하는데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거랑 좀 연계돼가지고 그때 가을이가 좀 많이 생각났구나. 뭔가 그때 힐링을 맞죠. 임팩트 쓴다 봐. 그래서 그런 해결책 특별한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같이 있어준다기보다 그냥 같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도 있다.
그래서 그냥 좀 그 나름 그때 그 세월호 예배 때 그게 나에겐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게 단순히 어떤 장신대 안에서 좁힐 필요는 없고 전체가 그냥 칸킨박스를 보는 사람들로 넓혀서 이 사람들만큼은 좀 이런 공감에 대한 노력을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감에 대한 그런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좀 사회가 살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파트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은 그 목차에 그 제목이 있고 옆에 어떤 거 그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런 맞아. 이거를 보고 읽으면 더 좋았겠다. 나 기억나는 그 작품이 조제 그리고 호랑이 물고기들인가 그 글을 너무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이 영화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지 했는데 요거 뒤쪽에 저기 하루키 형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오. 맞아요. 라카미 라카.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이걸로 보고 정할 때도 있어요. 맞아. 그 재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재밌을 것도 것 같아, 재밌고. 진짜. 네. 자 이제 슬픔에 대한 파트를 다녔고 또 슬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파랑 네 제가 시옷 발음이 안 돼서 넙치의 온전함에 대하여라는 그거고 제가 여기서 좀 키워드로 꼽고 싶었던 거는 결여의 교환, 결여의 교환. 우리의 부족함의 교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332쪽에 어떤 말이냐면 누구나 결여를 갖고 있다. 부끄러워서는 대개는 그 결여를 감춘다. 타인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의 결여를 발견하는 때가 있다. 네, 이 파트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있다. 내가 아니면 그의 결여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반대로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내 결여를 이해해줄 사람으로 다가온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혜영이에게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낀 부분이 이 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말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것마저 품어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박. 그거를 바꾸는 걸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라. 사실 결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질문이 이거입니다. 뭐냐면 혜영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은 저의 결여를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겠다라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는데 그 어떤 한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너도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 읽으면서 또 집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내 결여를 진짜 있는 그대로 결여로서 받아줬는데 나는 어느 순간 얘한테 좀 바꾸길 요구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여에 대해서 사랑이란 게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힘들었나 봐요. 아니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상충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알랭드 보통이 왜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맞나요? 맞아요. 거기에 보면 그 반대가 끌리는 이유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그 사랑에 싹 틔우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이 서로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 근데 내가 그냥 내 의지가 좀 박약해서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상대방이 책을 너무 잘 읽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호감을 되게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잘 만나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만약에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단점이 그 사람한테 있다면 이게 비호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비호감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여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결여가 있을 때는 비호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도 나는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랑을 할 때 결여를 인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본성의 특성이 그 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결국엔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뭐 우리 월간결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 절대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퍼즐처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극히 어렵다. 저는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이 말이 좀 공감은 막 되진 않았어요. 결혈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 건 오케이인데 모든 지점에서 이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 자체도 정말 쉽지 않다. 저는 약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최소한의 내 대답이고. 애매하더라고요. 뭔가 어렵기도 했고. 근데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 결여를 교환해 본 경험, 혹은 나의 어떤 부족한 맨살을 다 드러냈는데 이게 용납이 된 경험. 네, 있어요. 오. 근데 저는 이게 그 부분 나눠주신 그 문장이 네. 그러니까 제가 경계하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에 빠지는 그 처음 시작이 결여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결여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 근데 엄청 경계해요.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저는 절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 네. 그 결여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 덕질하는 것도 음악, 책, 영화 그 있거든요. 그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완전하게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고 이제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저는 좀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여가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이제 사랑에 빠져요. 이 사람의 내가 결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뭔가 오만이었던 거죠. 교만이고 오만인데 그래서 저는 이 신영철 씨의 글을 읽으면서 또 슬펐어요. 막 제 경험이 떠오르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다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을 해도 사실 결여가 있는 사람이랑 할 것 같고 또 저의 결여들을 저는 다 드러내야 사랑을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하다 결여가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냥 조금 더 신영철 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딥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직접적으로. 형철이 한번 모시죠.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커지면 한번 모십시다. 근데 어떤 걸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이게 저는 뭐에 적용을 했냐면 결국에는 그 결여인데 그게 연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완전이랑 온전 이거에 대해서 완성, 완벽에 대해서 그걸 한 끗 차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사랑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두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게. 근데 저희 좀 TMI인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요. 미자가. 완성이네. 네, 근데 아빠가 항상 소개를 할 때 저는 미완성인 완성입니다 이렇게 라임을 맞추셔서 설명을 하는데 멋있다. 저는 그게 이 부부의 어떤 사랑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완성 진짜 멋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완벽하게 이걸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같은 결여를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연민. 근데 연민이 사랑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현재는 노예요. 현재는 노예요. 네, 노인데 저는 긍휼인 것 같아요. 긍휼. 우리 그 칸킨박스 승원이 나왔을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영원한 사랑이 가능할까? 근데 그 파트에서 연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좀 형이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여기는 마음. 거 네. 얘기했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왜 이혼을 안 하지? 맨날 제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했거든요. 아니 나 다 컸고 누나랑 나 다 컸고 그래, 조론이라도 하셔라. 그런 거라도 해라 엄마. 지금 이렇게 엄마 너무 힘들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말한 게 그거였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하다.
왜요?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그러니까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다. 그래서 난 그때 생각한 게 사랑을 이어가게 하는 거 중에 서로 극률이 여김이 있구나. 그럼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요. 근데 갑자기 두 분 여자친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나를 불쌍히. 근데 나 그거 있는 것 같아. 초대해서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형 여자친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형은 진짜 그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네. 해요. 진짜 극률의 마음으로 그분이 담아내는 거라고. 이런 얘기.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형의 이제 극단적 단점을 주변 친구들은 진짜 아니까 그러니까 다 아니까. 그걸 받아주는 사람. 사실 그것도 결여죠. 그쵸. 형의 결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씨? 저요? 저는 일단 이 결여라는 파트를 읽었을 때 그 해방일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 해방일지 해방일지? 보셨어요? 해방일지. 좋아해요. 네, 그 부분 다들 모르시나요? 알아요. 아, 네, 그러니까 김지원 나. 그 김지원이 추앙해요 했을 때 그게 처음에 뭔 뜻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둘 다 엄청난 결여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에서도 채움을 받지 못한 그치. 사람들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채워주고 나도 당신을 채워주겠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그 해방했지 그거랑 연결이 되면서 이 결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나누고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그 이 결여가 자꾸 앞쪽에 그 슬픔이랑 계속 연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슬픔이 아까 말하는 그런 위로가 완전하게 인식하는 거고 그 상대방의 그 슬픔 완전하게 인식을 하는 게 결여를 아는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민도 어떤 큰 사랑 안에서 한 파트라는 부분이 물론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겠지만 같은 결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찬영이가 말한 그 어떤 안 좋은 점을 보고 사랑이 식는다 했을 때 난 그게 사랑인가? 이 생각이 들어. 그거는 그냥 사랑 말고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기준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는 높은 것 같고 그거는 뭔가 그 정도로 깨질 수 있는 사랑이면은 사실 그거는 사랑이라 칭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거는 뭐 깊은 호감까지여서 사실 완벽한 사람 없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사랑이 깨진다라는 것보다는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그치 얘기인 근데 거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너무 인정하고 완벽한 사람은 솔직히 없으니까 근데 난 그것마저 품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하거든 아까 그 말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도 그걸 품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연민과 그런 것들이 다 사랑 안에 한 파트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찬스는 어떤 이유로 연민이 사랑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예요.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랑이랑 연민을 약간 집합처럼 생각을 했었고 그랬을 때 저는 연민이 사랑이다라고 완전 확신을 했었어요. 완전 확신을 했는데 뭐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그 연민에 대해서 정의를 하다가 연민은 조금 수직적인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 위에서 사람, 아래로 내가 이 사람을 연민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함께 있어주면서 어떤 저도 모르게 우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수직적일 수 없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댓글에 어떤- 적어주세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연민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상황이든 너 상황이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연민이라는 그 단어가 좀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사랑은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결여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느낀다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면 저는 무조건 이제는 경계하는 게 좀 있어요. 사랑할까봐 그 네, 사람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저라면. 연민을 하면 사랑. 네, 신기하다. 그게 연민이 항상 먼저 들어서 이제는 조금 경계해요. 그러니까 네, 조금 경계라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연민이 뭔가 수직 같은 관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는 없을 거잖아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나는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연민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연민할 수 있는 거. 그럼 두 개가 좀 상쇄되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위험하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제가 연민을 느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한테 연민을 느껴요.
그럼 그 우위를 각자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짜릿해요. 뭔가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한 것 같고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그 필요를 서로 느끼니까 그래서 뭔가 그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연애를 하고 또 어떤 교제를 하다 보면 하중을 따지게 돼요. 하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보면 삼자가 보면 연민이라고 치면 똑같이 그냥 상호간에 연민을 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꽤나 무거운 연민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횟수로 봤을 때 내가 더 많이 연민을 해줬으니까 내가 더 지금 무거운 어떤 그거를 스코어를 가지고 따진다 있어. 이거지. 스코어를 따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따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디폴트 자체가 어쨌든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특성도 똑같이 있다. 사람의 본성이란 부분도 있고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신 것 전 공감이 많이 되는데 뭐 다른 결의 수도 있겠지만 경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좀 완전 공감돼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연민을 했을 때 사랑에 빠질 수 있어서 경계한다는 파트를. 그거는 좀 저도 난 아예 처음 들어서 보통은 뭔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을 때 뭔가 맞아. 호감을 맞아, 느끼고 맞아, 이런 맞아. 식의 좀 약간 TVN 드라마 대사 같았어. 나는 나의 해방일지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엄청 오히려 경계한다. 연민을 느낄까봐. 근데 이렇게 세게 말해놓고 사실 못해요. 똑같아 반복해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거의 마지막인 질문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에 빠질 때 가장 그 사람한테서 보는 가장 1순위가 그럼 연민인 거예요? 그 결여에 대한 부분? 아니요. 그거는 항상 끝나고 나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 그걸 끝나고 나서 항상 알아요. 빠질 때는 저는 하나. 어떤 거? 저는 완전 순수함.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외모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격적인 기준이라기보다. 그럼 찬스님만의 좀 특별한 어떤 부분 포인트들이. 아니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순수함이 하나 저한테 보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일에 대한 순수함이라던가 어떤 그냥 사람과 사람에 대한 순수함이 보인다거나 그냥 그런 거를 제가 발견했을 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상훈 씨 보면은 맨날 질문하는 게 떠나는 쪽이냐 남는 쪽이냐 그 질문을 대부분 하거든요. 게스트들한테. 5단계에서? 네. 그게 5단계에서. 뭐예요? 헤어질 때 말하는 거? 아니 그냥 사람이든 일이든 그냥 자신의 그 뭐랄까 포지션이 떠나는 쪽이냐 남는 쪽이냐.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도 우리 마지막 질문 할까요? 이거? 네. 떠나는 쪽이나 남는 쪽. 예찬님은 찬스님은 찬스. 네, 저는 완전 남는 쪽. 남는 자일 것 같아요. 네. 남는 그러니까 자. 남아서 좀 여운을 즐기는. 아니면 그게 슬픔이든 뭐든 그냥 남아서 너 먼저 가 이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슬픔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슬퍼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보내요. 이 일이든 뭐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더 그냥 남는 게 편해서 남는 것 같아요. 형님은 왠지 남는 자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파트마다 다를 것 같아. 근데 뭐 연애 사람 간의 파트, 관계 어렵네요. 근데 나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일적으로는 떠나는 것 같고. 난 일적으로는 오히려 남아요. 저 그래요? 왜냐면 나는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 충성심이 능력이라 생각해요. 능력치. 그건 그냥 어떤 감정의 느낌보다는 거기서 약간 존버를 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게 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저게 능력이구나를 느꼈어요. 약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일적으로는 상황이 되게 안 좋아도 말로는 막 떠난다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남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남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난 진짜 떠날 줄 알았어.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적으로는 남는 타입인 것 같고 관계적으로도 남는 것 같은데 떠나진 않는 것 같아요. 형은 남는 것 같아요. 찬스가 말한
저 사람이 아플 바에 내가 아픈 게 낫다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약간 좀 가벼운 예시로 이렇게 연인이나 친구들이랑 놀 때 헤어짐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헤어진 네. 잘 가 이렇게.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뭐랄까 손을 끝까지 흔드는 편인지. 저는 그거는 뭐라 아니고 해야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는 통화할 때 제가 항상 먼저 안 끊어요. 맞아. 전화를 그러면서 항상 먼저 끊게 해요. 의미가 따로 있나요? 그냥 저는 제가 먼저 끊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 나는 기다려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끊고 아니면 뭐 특수한 상황 때는 끊어주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연애할 때는 남는 것 같고 관계적인 부분도 남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적으로는 사실 아직 많이 내가 어떤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관계적으로는 확실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관계들을 딥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관계를 만약에 원이라고 치면 원 안에도 또 원이 있고 그 원 안에도 또 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세 명이 친해도 내 나름대로는 어떤 말풍선을 다 그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집합들을 해가지고 사실 친밀도는 이 사람이 더 높고 뭐는 뭐 약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그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남는 편. 그 이외에는 사실 관심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내가 항상 떠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얘네들한테 항상 남는 사람이고 싶은. 근데 저는 지금 찬영이 얘기 들으니까 떠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정확히 나도 어떤 좀 더 어렸을 때는 정확히 찬영이 맞아.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형은 20살, 그러니까 제가 형 처음 봤을 때랑 몇 년 안 됐을 때는 형 진짜 남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 여러 케이스들을 겪고 난 여러 다음에 뭐 케이스랑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내부적인 스스로의 생각을 거친 후에 약간 관계를 그냥 버스 기사처럼 했어요. 버스 기사. 탈 사람 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내리면 새로운 사람이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사처럼 나는 내 종착지가 있고 가는 길이. 근데 그게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 변한 것 같아요. 그게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과정을 형이 그 과정을 보면서 되게 만약에 형이 버스 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걸 겪었을 때 되게 서운하더라고. 왜냐면 난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적인 거는 일단 진짜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뭔가 떠나거나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은 아예 모르겠고 그런 인간관계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떠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계 거의 마무리가 될 부분이 보이면 그냥 먼저 말을 해요.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빨리 끝내자. 칸킨박스도 그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걱정했잖아. 맞아. 먼저 진지한 얘기 꺼낼 때마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더 상처받기가 싫어서 맞아.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관계를 빨리 끝내고 저도 빨리 마음을 정리해야 좀 뭔가 제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빨리 떠나는 편인 것 같아요. 벌써 많이 이야기를 나눠서 네, 저희 부젤맛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부젤맛 진짜, 오래 했어. 네, 너무 재밌게 또 찬스님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맞아. 또 맞아요. 깊은 이야기. 깊은 오늘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배웠던 것 나눠주셔가지고. 같아. 얘기하면서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저희는 같이 찾아올 테니까 좋습니다. 찬스님은 이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했으면 네, 좋겠어요. 또 와주세요. 네. 네, 우리 찬스님과 저희 칸킨박스의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